저는 그 파워포인트를 좀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보신 목사님 내려가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최성윤 교수님께서 지난 8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상황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신학적인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셨던 이 부분 아닌가요?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지금 사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사회학과 박사과정 PhD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제 한신을 그리고 기장을 다시 한번 좀 돌려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행했던 책이 있지요. 최윤식 박사가 쓴 대담한 미래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보통 한국 사회가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그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전제하는 것이 기본 미래라는 것을 전제하는데요. 기본 미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지금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유지된다면 10년 뒤에 한국은 연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우리 기장을 놓고 보면 지금 학교 시스템, 우리 최성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의 시스템과 교단의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인구 분포도와 그리고 그 상황들을 그대로 놓고 10년 뒤를 예측해 보면 기장은 정말 위기이고 희망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 있으려면 무엇을 그럼 바꾸면 되느냐? 기본 미래의 전제 조건인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감소입니다.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지방에는 성도들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문 닫게 될 것인데요. 교회가 문 닫기 전에 기장교회만이 벌어지는 특수성이 하나가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출산 혹은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 감소, 학력 인구 감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감소하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신학생이 없어서 목회자들이 감소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먼저 문 닫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좀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감소가 되면 폐교회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먼저 타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단을 제외한 다른 교단은 목회자 과잉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의 정재영 교수가 얼마 전에 낸 책,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을 보면 교단들이 목회자들이 과잉으로 배출이 되어서 목회자가 넘쳐나고 그래서 택시 운전하는 목회자 그 다음에 대리운전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제주에서 경험할 때 어떤 걸 경험했냐면 1953년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고 50년대 후반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피라미드들이 많이 내려와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한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기장에 있었던 교회가 한국신학대학교와 예장신학원에게 양쪽에 목회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신학대학교에서 목사님이 내려오셨으면 그 교회는 기장교회가 되고 예장신학원에서 내려오면 예장교회가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하신 목사님이 8번째 교회로 저희 남부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그 앞에 7개 교회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목회자를 못 모셔서 예장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시골에 작은 교회 5명, 6명 남아있지만 목회자를 청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분들은 어디서 목회자를 찾겠습니까? 교회를 그냥 폐교회 하겠습니까? 타교단에는 지금 임지가 없어서 목회 못하는 목사님들 많은데요. 타교단 청빙하는 거죠.
실제로 모 노회에서는 몇 년 전에 재판에서 졌고요. 지금도 두 개의 노회가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 목사를 청빙해서, 하나는 통합조 목사를 청빙해서요. 저희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것, 폐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한국교회가 겪어야 될 미래라면 그 이전에 기장교회는 더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학교가 살아나야만 그나마도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기본 미래가 바뀌었을 때, 외부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회생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미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 미래가 사라지게 되면, 그래서 기본 미래대로 있고 그리고 타교단위로 교회가 넘어가게 되면 결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알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2017년 통계청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학원이 전국에 65,938개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응용이 56,928개입니다. 교회는 몇 개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55,104개입니다. 그리고 간이음식점이고요. 편의점이 39,800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제일 많이 보이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과잉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이 중에 기장교회는 몇 개 있는지 아시죠? 1634개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포함해가지고요. 이만큼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요, 통합과 기장을 우리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과잉이다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그 프레임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통합은 2017년부터 무엇을 결의했냐면 신학생이 너무 많아서 7개 직영신학교의 입학생 정원을 3년 동안 13%를 줄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서 신학생을 줄이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리포팅을 하게 되면 그래도 목사님들 많은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은요, 제가 저 비율을 놨는데 교회 대 목회자 비율이 1.23대 1입니다. 그런데 기장은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13대 1입니다. 무임 목사 제외하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하고 있는 현장 목사들 기준입니다. 선교사님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1999년부터 제가 약 40년간의 통계를 찾아봤더니 목회자 1581명일 때 교회가 1448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작년도 총회 자료를 보면 2143명의 목회자에 1634명입니다. 부교육자 부족하죠. 지방에 부교육자가 안 내려가죠. 그럼 부교육자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1999년에요, 부교육자는 158명에서요, 지금은 439명입니다. 부목사는 늘어났는데 왜 부교육자는 갈수록 더 부족해지는 걸까? 이거는 교회의 목회 환경이 저는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무식한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통계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의 추이라고 요즘 여론조사 보면서 많이 아셨잖아요. 제가 교단에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서 40년치 총회력을 총회 홈페이지 이북에서 보고 수치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최성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의 입학생에 포인트를 주지 않고요, 신대원 입학생에 포인트를 뒀어요. 왜냐하면 신대원을 졸업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이 신대원 입학하는가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과거에는 71명, 100명, 93명 신대원 입학생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90명대에서 2012년이 되면서 70명대로 뚝 떨어지고요. 이게 3년 유지되고 2015년 때부터는 60명대로 유지됩니다. 2018년부터 아마 올해도 모르긴 몰라도 50명대일 겁니다. 50명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수치가 하나가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없는 MTS가 약 7, 8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0명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40명대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학부 입학생이 80명에서 49명으로 줄은 게 16학번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16학번들이 4년을 졸업하면 올해 졸업하게 되고 대학원 입학해요.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 내년 후년에 이 영향력이 미쳐지게 됩니다. 그럼 학부생들이 보통 50% 정도 MDB를 진학했었던 지난 통계를 가지고 근거를 해보면 내년 혹은 2021년 혹은 2022년부터는 MDB 입학생이 30명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세와 추이를 통해서 본 기본 미래라는 거예요. 상황이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왜 한신이 죽으면 기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는 바로 앞에 정말 순서가 잘 짜여져가지고 우리 최성일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쉽게 그냥 말씀을 던지시면 안 돼요. 이런 통계를 놓고 어른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래? 그러면 목회자 정년 늘려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년이 늘어나게 돼서 기장의 목사님들이 많아지시는 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어르신들이 정년을 늘리게 되면 입학생들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지 임시 방편으로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간 한번 끊어내고 선순환의 고리로 바꿔야 됩니다. 이 신학생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발견됐을 때 처방을 내리면 그 효과는 빨라야 6년이고 보통 10년이 되어야 발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부 입학생이 MDB를 거쳐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여성들 포함해서요. 목사 안수 받는데 평균 8년에서 많게 12년 걸립니다. MDB 입학생이요. 목사 안수를 받는 데까지 수련 과정 거치면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아마도요. 16학번들이 입학했던 문제는 2026년에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통계 수치처럼 75명 정원인데 60명대가 입학한 2015학년 신대원생들이 안수를 받는 2021년, 2022년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있죠.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낸 분포입니다만 1952년생으로부터 3, 40명대가 유지가 되고요. 5, 6년생, 5, 8년생이 되면 한 해에 80명 정도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게 62년생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향후 52년생이 은퇴하시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은요. 목회자가 1년에 최소 30, 많게는 80명이 은퇴를 하시는데 보충되는 인원은 30명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매년 50명씩 우리는 목회자가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이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부목사는 늘어났죠. 3배로 늘어났는데 부목사가 부족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을까? 저는 목회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환경이 제일 먼저요. 부목사 시국기간이 증가된 것은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담임 목사님들로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은퇴 시기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하게 된 것은 요즘은 교회 개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종교사회학 쪽에서 바라볼 때는 기독교의 쇠퇴 시기를 어디로 보냐면 2007년에 분당 샘물교회의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회적으로 가나안 교회들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기독교의 인식이 확 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개척이 갈수록 어려워지죠. 개척이 어려워지는 상태 속에서 교회 증가는 사실은 꿈을 꾸기가 어렵습니다. 기장의 통계를 보면 대부분 언제를 정점으로 향하고 있냐면 2015년을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2015년을 정점으로 향하게 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비전 2015 운동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기장 성도의 수가 약 7만에서 8만 정도가 숫자가 빠졌는데요. 그게 최근에 급격하게 빠진 이유도 비전 2015를 위해서 바치고 있었던 숫자가 빠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2015년 이후에 2016년, 17년 통계를 보게 되면 목회자 수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교회 수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치고 있는 기반 시설들이 모두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서 지금 2020년도에 접어들면서 목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혼자서 단독 목회하는 목사이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육을 담당하는 부교육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저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는 담임 목사 혼자서 단독 목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지만요, 저희 성도들도 요청합니다. 목사님, 대학원생 우리가 비행기값 내줄 테니까 내려오실 분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육의 전문성이라든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의 젊은 세대라고 하는 30, 40대들은 대부분 주일학교를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교회 학교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어요. 그 추억을 꿈꾸면서 우리 아이들도 성탄절 이후에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문학의 밤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행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부활절 되잖아요. 참 놀라운 거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전주 딴딴딴딴딴딴 이거 나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다들 팍 튀어나옵니다.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당연히 교회학교를 요구하고 그만큼 부교육자가 필요한 세대가 되었는데, 기자는 이제 목회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부교육자가 먼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가 먼저 타교단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교회 수가 먼저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변화가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 팀 목회 중심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각 교회에 한 분쯤은 있었을 법했던 신방교 도사님들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갈수록 사라지고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는 그래도 전주나 광주에 가는 목회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지방으로 대전권 이하는 안 내려갑니다. 교육전도사는 10년 전만 해도 전철 안 들어가는 곳은 안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울 밖으로는 안 나갑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목회자들이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신학대학원이 어려운 것은 우리 학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30일자 기독교연합신문을 보면은요, 신대원 충원료 개선 추락 엇갈려 하면서 작년에 2019년 충원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한신대뿐만 아니라 감신대, 장신대, 촉신대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선과 추락이 엇갈렸다고 하죠. 다른 데들은 이미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단적 차원에서 정원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교단적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학교와 교단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통계를 내면서요, 재밌는 것들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총회록을 제가 보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교단에 문제가 있으니까 상설기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겠다라는 전제로요, 40년 동안 한신이 종합화된, 그래서 종합화를 준비했던 79년도 총회로부터 특별위원회가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를 조사해봤거든요. 그들이 놀랍게도 가장 많은 특별위원회는 한신대학교 관련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무려 14개 특별위원회가 40년 중에 28년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이 총회 기구조정에 대한 특별위원회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안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장 통합에서는 신학교 정원을 줄이는데 총회에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요, 120명의 정원이 이제 75명까지 줄어드는데 5번에 걸쳐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학교 정원이 줄어드는데 교단이랑 결의를 거치거나 보고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총회 보고서를 보면 약 2002년까지는 신학교육에 대한 보고가 학교 현황에 더해서 따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 신학 전문대학원이 된 다음에, 전문대학원이 되고 13년에 전문대학원을 반납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신학교육에 대한 보고가 따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들을 어디서 취했냐면, 신학교육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진행해 갈 것입니다 라는 보고서가 정말 총회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져 있었거든요. 약 96년도, 97년도, 98년도 보고서대로만이라도 돌아가게 되면 신학교육은 훨씬 더 저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고서가 정말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총회원들에게 신학교육에 대한 보고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지지분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신문기사의 결론은 다른 교단은 다 회복했는데 한신대와 칭신대와 성결대학교 세 학교만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2011년부터 새로운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총회보고서에 출신별 신대원 입학 통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본교, 한신대 신학과 출신들이 2011년부터 해서 보면 주로 20명대 중반입니다. 물론 2013년과 2014년에는 갑자기 늘었습니다. 전문대학원을 반납한 효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신학과와 기독교교육과를 뽑은 것이 아니라 이때 입학생들은 학부제로 잠시 운영했었던 때가 있거든요. 신학부로 해서 성적이 안 좋아서 목회를 하고 싶었으면 기독교교육과로 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서 신학과에 남아 있었고요.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들이 한꺼번에 MDB로 입학해서 이 두 해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본교 출신은 50명 입학해서요, 약 절반 정도가 MDB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정원이 49명으로 줍니다. 전과 해가지고 35명이 남아 있습니다. 기교과 빼가지고 9명 빼면 25명이 남아 있습니다. 신학과 25명이 16학번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그 학생들이 MDB에 들어오는 2021년, 22년부터는 아마 이 숫자가 12 정도에서 13수로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타신대는요, 15명에서 지금 한 자릿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학과 출신들은요, 30명대에서 11명대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학부 출신들이 MDB를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타신대 출신들과 그리고 일반 학과 출신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우리가 기장의 약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어떤 것들을 예를 들고 싶냐면 다른 학교 제가 모니터를 하다 발견한 건데요. 한신대 일반학과 출신들이 과거에는 많이 MDB로 진학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저희가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합화했으니까요. 인접학문에 대한 교육을 목회자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국문과 영문과 들어온 친구들도 목회 활동을 꿀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전혀 만들어지지 못한 거죠.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은 자구책으로요. 일반학과 졸업생이 본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면 우리 학교로 이야기하면 한신대 영문과 학생이 한신대 MDB로 오게 되면 입학금 면제해줍니다. 입학할 때 등록금 면제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대 청년 시절에 오게 되면 청년장학금에서 나머지 과목에는 장학금 100만 원씩 줍니다. 파격적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단의 신학교 갈 사람들이 이 학교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 때 미리 신학과 과목을 미리 내가 MDB 가려고 들으면 대학원 와가지고 그 수업이 또 다 면제까지 시켜줍니다. 이런 되게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하나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86년도 입학생부터요. 우리가 MDB 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부를 졸업해요. 그리고 MDB를 다시 시험 쳐서 들어옵니다. 제도는 6년제인데 시험을 중간에 한 번 더 쳐요. 근데 더한 것은 입학금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입학금 98만 원 더 받았어요. 왜 시스템은 6년제라고 만들어 놓고 애들을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합니까? 그렇죠?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보고 너네 나가서 생각 있으면 다시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타신학교 감소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설문을 해보니까요, 신학교육 일어나, 목사 수련생, 수련가정, 목회신학대학원, 수도권 이외 전임교육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한신대에 들어왔던 되게 많은 신학생들이 호남신대하고 한일장신대 출신들이 많았는데, 물론 본교에서도 충원을 다 못했지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신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 중에 하나가 MDB 2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 의무제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진출의 문이 막혀요. MDB 졸업해도 지방으로 다시 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MDB 2년 하고서 끝났는데 이제는 MDB 2년 하고 끝난 다음에 수련 과정을 또 하래요. 그래서 수련 과정을 횟수로는 3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수 연도가 늦어지게 돼요. 굳이 한신을 갈 메리트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저 여기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위탁할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우리 한신대학교 학부생들이 어려우니까, 지방까지 오기 어려우니까 한일강신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학부를 가르치고 한신 MDB를 보냈던 분들이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다 끝나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생이 감소되게 되면 그럼 교단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교회 감소의 가속화가 됩니다. 교회 감소는요, 목회자가 감소되고요, 목회자가 감소되면은 청빙이 어려워집니다. 청빙이 어려워지면 카드란 목사를 청빙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단의 자산이 감소가 돼요. 자산이 감소된다는 게 그냥 재산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요, 교단 자체가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단에서 부교역자를 쓰는 교회는 몇 개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요, 교단에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교회 주소록에 있는 부목사들을 쓰는 교회를 세봤습니다. 2017년에 398개고요. 작년에 2019년 기준으로 396개고요. 이거 물론 전인교역자 쓰는 교회이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신학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그러면서 자꾸 신학교에다가만 밀어넣습니다. 근데 신학교뿐만 아니라요. 교단 차원에서요. 교단이 필요한 목회자의 총수가 몇인지 수요를 파악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학교와 상의를 하고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쌓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요 먼 이야기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산의 감속화가 개인의 자산의 가속화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학생이 줄면은요 우리 위자립교회 전국에 기장교회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약 500개가 넘게 위자립교회고 433개 교회가 생활보장제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650개 교회 중에 25%가 생보 지원금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난주에 정책협의회에서요. 우리 생보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10년 전에도 30만 원 주는데 왜 아직도 30만 원 주느냐. 그거를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기장 굉장히 진보적인 데도 아닙니다. 제가 1981년도 총회록을 보니까 목회자 기본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생활보장제위원회며 응급위원회고 나중에 응급위원회는 연금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늘리고 싶어도요. 지금 생보 재정으로는 여러분들이 내는 사례비의 11조를 교회로 드리고 그 중에 절반을 총회로 보내잖아요. 목회자 30만 원을 433교회 주면 1억 6천이 남습니다. 1년에. 그런데 5만 원을 더 주면 2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35만 원을 못 주는 이유는 재원이 늘어나지 않고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998년에 250개 교회가 받았는데 지금 433개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는 목회자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생보를 받는 교회를 줄일 수 없으니까 받는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줄어들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하나 생기죠. 바로 목회자 연금의 감소입니다. 그나마도요. 생보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수련 과정을 들어가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니까 의무 납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 연금은 지금 전체 목회자의 약 58%가 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40대 이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20년만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담임 목사는 안 하면서 40대부터 받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한 것은요. 지금 대부분의 부교역자가 사례비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내게 되면 그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목회자가 덜 들어와요. 덜 들어오면 우리의 나중에 연금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올해처럼 약 32만원에서 33만원 정도 여러분이 내시잖아요. 올해 연금 88만원 받으십니다. 만약에 20년 동안 33만원 내신 분이요. 몇 년이면 그 돈을 다 수령하시냐면 8년이면 7년 8개월이면 그 돈 다 수령하십니다. 원금 다 뽑아가요. 근데 목회자가 은퇴 후에 7년 8개월만 사십니까? 그 이상 사시죠. 선순환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목회자 수급은요 그냥 단지 신학교가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 혹은 기장의 전반적인 존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5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관리 시스템이 먼저 일어나가 돼야 됩니다. 신학교 1학년부터요. 연금 수령할 때까지 목회자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총회 모든 기관과 학계와 합쳐보면 9개 기관이 관리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9개 기관이 서로 연결고리가 없어서 다 다른 정책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시스템이 일어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학사제도는 개인적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석사 통합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무조건 안수를 받는 6년 조건을 맞춰야 졸업이 시켜버리면 들어오는 인원이 줄을지 몰라도 중간에 내보내서 입학금 다시 내고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30명이 들어와도 30명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50명 들어와도 15명이 남는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30명 들어와도 30명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네. 연계가 좀 없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현수 막 찍어왔습니다. 네. 있어요, 우리 학교에. 예. 그리고 법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참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신학원과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한신대학교하고 영세고등학교를 그리고 그 한신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법인을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늘렸습니다. 지난번 정관 개정을 통해서 24명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학교법인 한신학원에는요. 기장이 법인인데 매일 출근하는 분이 몇 명 있는지 제가 한번 세봤어요. 우리 한신학교 학교법인은 24명으로 이사가 들어가면 24명 플러스 사무국장 1명 있습니다. 그나마 일단 사무원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학교법인은 25명의 직원이 상급, 비상급 합쳐서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매일 출근하시는 분은 2분입니다. 영병 총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그러니까 법인이 학교를 지배하거나 법인이 학교에다 무엇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대학 본부가 법인을 끌고 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아마도 40년 동안 14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8년 동안 운영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시작은 교단이 학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고 법인이 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과 재정의 독립 환경 개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모쿠생 재정 문제를 제도를 통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드렸는데요. 요즘 라떼라고 이야기하면 꼰대인데 꼰대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꼰대가 아니라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14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냈습니다. 올해 등록금이 약 360만 원, 370만 원 정도 된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1987년부터 89년까지 한신대학교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 사립대학교로 종합대학교로 전환한 다음에 국공립대학 수준이었던 한국신학대학교 등록금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커져서 학교에서 그만큼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타과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걸 노예장학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결의하고 노예장학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노예장학금의 정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고서에서 발견한. 그래서 당시에 학교와 사립대와 국공립대학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30만 원 정도의 노예장학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단의 통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2018년에 목사 수련생 집중교육에 가서 왔던 150명에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너희가 2016년, 2017년에 받은 노예장학금을 기록해서 나한테 무기명으로 줘야 저녁 먹으러 보내줄게. 그랬더니 150명이 전원 다 제출하고 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30만 원의 노예장학금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30만 원부터 186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노예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등록금은 20년 동안 14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올랐고요.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한 것은요. 우리 신학대학은 국가장학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대학원을 담임을 통해서 약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현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한 달에 얼마 갚냐 물어봤더니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갚으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주에서 수련해왔던 인솔에서 왔던 많은 부목사들이요. 2018년에 약 8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5명이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수받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일단 빚부터 갚아야 되겠어요. 그나마도 목회자가 부족한데 우리가 후배들을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총회에서는 작년에 부교육자 최저사례비 권고제를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MDB 중심으로 전액장학금을 재원을 형성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빚을 줄이고 나오게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살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이 허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발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